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다음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어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노조원들은 주말에도 부산항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모레 첫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비중과 수익 배분을 두고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군이 별을 뗀 건 민주화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살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11월답지 않게 춥지 않은 겨울 날씨였는데 오늘 낮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하루 만에 10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포근했던 날씨를 감안하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사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석 기자, 해가 지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곳의 기온은 5도입니다. 곳곳을 보시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여러 번 보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인사동을 찾은 시민들은 잘 구운 호떡이나 뜨끈한 어묵 국물을 사 먹으며 늦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서울 하늘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거나 장갑을 끼고 억새밭을 걸었습니다. 억새풀이 이제 보니까 색깔도 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정말 이제 끝나갔구나 이제. 오늘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은 8도, 최저 기온은 6도로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지죠? 네,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경기와 충청, 강원 등 내륙 지방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경북 북부 내륙 지방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추위는 월요일 잠시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화요일부터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다며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사동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에는 때 아닌 태풍급 강풍까지 불었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이 바람을 이기지 못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축제장의 천막이 찢어지고 내려앉으며 피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외벽이 무너져 주차장을 덮치고 행사장 천막은 찢기고 부서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0층 높이의 공사장 타워 크레인은 바람 방향에 따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프로펠러 돌다시피 360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3층에 못 자고 그냥 1층에 내려와서 그냥 가게에서 자고. 밤사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초속 14m가 넘는 소형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성군 현내면에서는 순간 초속 32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에 신고된 피해 접수만 90건이 넘습니다. 강릉에서는 산불까지 났습니다.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산림당국은 300명이 넘는 인력과 장비 70여 대를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수준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불을 끈 거는 어저께 비번대까지 동원해서. 어제 저녁 고성군의 한 창고에서 난 화재도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에 나서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주말에도 집회를 열었고 화물 운송량은 평소 주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모레인 28일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부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네, 부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산시장은 화물차 통행이 줄어들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화물 운송량도 평소 주말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노조원들은 주말에도 부산항 인근 도로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외치며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아침 7시쯤 부산 신항 주변을 지나가던 비노전 화물차 2대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평소와 비슷한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5%대로 떨어졌습니다. 항만 입구가 봉쇄된 광양항은 아예 운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협상을 가질 예정인데요. 안전운임제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을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키는 업무 개시 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갔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 지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벌일 때와 다르게 재판정에서는 각자가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덜 관여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자신이 피고인으로선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하신 거 맞습니까?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선거를 돕고 성남 도시공사 설립도 도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자신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이미 위례사업 때 속여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가 자신은 일찌감치 배제된 사람이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배제됐다면 크게 반발했을 것이라고 했고 남 변호사는 크게 반발했었다며 대판 싸운 거 기억 안 나냐고 받아쳤습니다. 대장동 지분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남 씨의 목은 1,000억이라고 말하자 남 씨는 600억 정도로 기억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장동 사건 공범들의 법정 다툼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대장동 일당의 큰 형님격인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 변호사의 폭로 대부분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연다면 이 사건 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황민지 기자가 김만배 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무려 1,208억 원.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천화동인 1호가 챙긴 돈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구고 배당이 누구한테 그 수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게 됐는지. 지난해 10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과연 누굴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자기 자신을 그분이라 칭할 리 없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고 예전부터 알고 오던 사이도 아니고.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저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차례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것이라 폭로합니다. 진짜 이제 무서운 거지.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란 걸 들었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용이란 얘기를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의 삼류 시나리오라고 일축했습니다.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결국 천화동인 1호 그분 발언을 처음 꺼낸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입으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김만배 씨? 김 씨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폭로 전에 가담한다면 또 한 번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또 삐걱거립니다.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다시 특검도 꺼내들었습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는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장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특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관 책임론을 키우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정쟁 수단이자 민주주의 교란의 장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번질 거란 우려와 함께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 내부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는 조만간 심의기일을 잡고 박 구청장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헬로윈은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닌 현상, 구청은 역할을 다했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참사 9일 만에 사과했지만 구체적 책임 여부를 묻자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사고 현장 인근을 2번 둘러봤다는 해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나뉩니다. 여당의 한 지자체장 출신 의원은 최소 당원권 정지, 최대 탈당 권고가 나올 것이라 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에 대한 강등 징계는 문민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 초동 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대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22일 재가했습니다. 전 실장은 작년 3월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사망 54일 만에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뒤늦게 확보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올해 9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만 전 실장을 기소했습니다.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실장은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큰 업적으로 평가해왔죠. 최근 북한이 계속된 도발로 이 합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은 합의도 있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한다며 상대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를 만들었는데 4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군 병사였던 오청성 씨가 귀순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던 북측 판문점 진입통로 72시간 다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72시간 다리 끝 지점에 우리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 2개 동을 짓고 남측 판문점 진입로에도 북한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 2개 동을 지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침대와 TV, 냉장고가 구비된 9인용 생활초소 2곳과 경계 근무용 초소 2곳에 총 1억 3,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 유엔사의 3자 협의체 논의에서 운영규칙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측에서 생활하는 우리 병사의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오청성이 같은 사람이 또 발생했을 때 그 북한군이 제지할 게 뻔하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운영 논의에 진전이 없어 초소를 방치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우리 대표팀은 들뜨기보단 차분한 분위기로 가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부상을 당한 황희찬의 전력 질주 모습이 포착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가 축구대표팀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밝은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는 손흥민. 우루과이전에서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은 가벼운 회복 훈련으로 지친 몸을 달래봅니다. 반가운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던 황희찬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70m 왕복 달리기로 몸을 푼 황희찬은 가벼운 슈팅까지 소화해 가나전 출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강도 높은 6대6 미니게임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강렬한 월드컵 데뷔전을 펼친 이강인은 매서운 왼발 슈팅으로 컨디션을 뽐냈는데 훈련 말미 홀로 프리킥을 연습하는 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위로 평가받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 벤투호지만 축구 팬들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아쉬움이 더 큰 상태입니다. 팀 분위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경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었는데 벤투 감독은 G조 브라질 세르비아전에 코치 2명을 보낸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한국이 16강에 오를 시 브라질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위기는 올라왔습니다. 벤투호는 두 번째 상대인 가나를 반드시 잡고 이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제는 이 숫자에 무뎌진 듯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5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중증과 치명률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을 막기 위해 개량 백신 접종을 재차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률은 미미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고위공직자 릴레이 접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좀 다 맞으시도록 그렇게 강력히 좀 권고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률마저 10%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52,788명, 위중증 환자는 478명으로 8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이후 66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치명률은 0.11%로 지난 7월에 비해 무려 3배나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을 넘어 중증화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접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 이용자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반드시. 식약처는 만 5세 미만 아동용 코로나 백신도 처음으로 승인하며 영유아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건강 생각해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흡연자분들 많으시죠.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가 없고 또 유해 성분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많이들 택하는데요. 그런데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역설적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차정승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이 전자담배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네, 환경부 조사 결과 영유아의 소변에서 검출된 이 코티닌의 농도가 3년 만에 무려 78%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39%, 성인 가운데 비흡연자 역시 11%가 늘었습니다. 이 체내에 니코틴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코티닌 검출량이 어린이와 비흡연자 모두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아니, 갈수록 흡연율이 줄고 있고 또 정부 조사에 보면은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도 줄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딴판으로 나온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흡연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 정도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예.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의 냄새를 맡는 일이 덜하다는 거지 실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베란다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서 봤더니 아랫집에서 전자담배를 태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네. 전자담배는 2017년에 출시된 이후에 냄새가 덜하고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다. 이거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최근 한 달간 금연구역 내에서 몰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조사는 몰래 흡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분석해 봤는데 이 집안이 46.9%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안이나 실외 금연구역 또 술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전자담배는 유해 성분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흡연자 7,000명을 상대로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이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적어서 이렇게 답한 비율이 52%가 넘었습니다. 실제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100이라면 이 전자담배는 60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인데요. 예. 하지만 이 전자담배를 통한 간접 흡연 역시 폐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점,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역시 여전하다는 점을 흡연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덜하다는 장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군요.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가격에 상한제가 생깁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으니 상한제를 둬서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건데요. 민간 발전업계는 손실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 원. 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 도매 가격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우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 이른바 S&P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겁니다. 산업계든 발전계든 또 일반 소비자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S&P 상한제가 시행되면 직전 3개월간 전력 도매 가격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설 경우 한 달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팔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달 기준 S&P 상한선은 1kW 시당 약 160원 수준. 지난달보다 90원 정도 낮아져 당장 한전은 1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한전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손실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제 시행을 요구한다. 정부도 이런 저항을 의식해 S&P 상한제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1년 뒤에는 일몰되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 청약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경기와 대전에서도 대형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은 데다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도 높아 예전과 같은 청약 열기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이른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다음 달 5일 청약에 나서는데 총 12,000가구 가운데 4,700여 가구가 시장에 나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거주 요건 등 규제가 적지 않아 흥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 가능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자칫 청약에 당첨되고도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12억 원 이상이라 중도금 대출도 불가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2년 거주 의무 조항에 대한 수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잔금 납부 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면 경쟁률이 높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인데 의무 거주 2년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장이동에서도 다음 달 5일 1,33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7억 원, 84제곱미터는 9억 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평형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기 광명과 대전에서도 다음 달 각각 2,0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을 예고하며 연말 청약 수주 전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받아든 성적표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 조치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봉쇄를 뚫고 거리로 나섭니다. 시청 앞을 가득 메운 인파가 잇따라 구호를 외칩니다. 시위대와 공안이 대치하면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당국자가 나서 해명해보지만 시민들의 분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会给大家做决定，也应该按照我们的第9版积分线小区，明天我们解封。 신장자치구에선 석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나면서 시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거리마다 놓인 바리케이드에 막혀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멀리서 쏜 물줄기가 불이 난 건물까지 닿지 못한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와 현관이 잠겨 있어 실제 피해가 더 컸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조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3만 4천 명을 넘기며 사흘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3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북한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원들을 직접 포옹하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와의 첫 만찬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2주 전 관저에 입주한 윤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 공식 초청한 두 번째 손님이 됐습니다. 여러 국정 현안과 순방 등 많은 일정으로 인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지 못한 만큼 인사를 겸해 오두 발언 없이 편하게 밥 먹자는 말로 만찬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겁내지 말고 헌법 가치에 맞게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며 우리는 함께 가는 2인 삼각이라고 강조했고 3시간 20여 분간 만찬이 끝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옹하며 고생 많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솔직한 교감을 나누기 위한 관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화합만 강조했다며 협치를 포기한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흑석 선생에서 이재명의 최애 대변인으로입니다. 예. 흑석 선생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별명 아닙니까? 네,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2018년 7월 이 재개발 예정지였던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관테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대변인에 선임된 지 14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언론계 코드 인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국회에 입성할 때도 논란이었죠. 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19년 12월 군산에 출마하겠다면서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논란이 된 이 흑석동 상가는 처분했다라고 했는데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논란이 되자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도 결국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결국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3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재도전했지만 탈락을 했고요. 그러다 김진애 당시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거죠. 당시 당원들도 승계 자격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었고요. 상가 시세 차익을 기부했다는 김 의원이 2020년 7월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행보마다 꽤 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확실하게 매듭 짓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국감장에서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데 유감 표명만 했죠. 그 유감 표명도 사실 알쏭달쏭한 유감 표명이었어요.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을 봤다고 하는 이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지자 김 의원은 유감을 표한다라고만 했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요? 네. 당내에서도 대변인직 사퇴 또 징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팩트를 충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해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의 가짜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최애 대변인이 김 의원이고 이 대표가 다들 김 의견만큼만 해라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당 대변인으로 선임이 됐었는데요.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계획을 내세웠던 열린민주당 출신이란 점이 부각이 됐고 언론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설 이 컨텐츠를 발굴하라는 상징적인 인사로도 여겨졌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흑석 선생에서 이재명의 최애 대변인으로의 느낌표는 대변인의 품격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 당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가짜뉴스를 양산해도 민주당에선 윤 정부와 대결 구도만 잘 형성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번 가짜뉴스 양산에 결자 해지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검찰 전방위 수사의 불똥 송영길에게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없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하네요. 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최측근 수사뿐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뇌물수수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공소장에 문재인 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이 10명 이상 나오는데요. 여기에 송 전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 게이트로 커질 조짐도 보이는 건데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 민주당 복수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 송영길 대표가 평판도 좋지 않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임명을 억지로 강행했다면서 당을 뒤집어 놓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방송 작가 출신으로 2016년 총선과 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송 대표 민주당이었던 2021년 6월부터 사무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이정근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씨는 사업가 박 씨에게 친문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 전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프랑스로 송 전 대표가 출국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리 그랑제콜의 방문 교수로 약 7개월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출국은 가능한 겁니까? 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이 전망에 일각에선 송 전 대표의 출국 금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리스크 책임론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12월 1일 그대로 출국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를 최근 접한 인사들은 논란의 시기에 자신이 당대표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한다면서 원래 임명하기로 했던 사무부총장이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돼서 계속 자리에 의욕을 보인 이 씨를 앉히게 됐다는 해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검찰 전방위 수사의 불똥 송영길에게의 느낌표는 친문과 친명, 단일 대오의 역설로 하겠습니다. 예. 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친문 리스크로 비화될 조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친문 세력이 친명과 오히려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 검찰 수사 한 주가 지나서야 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대응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권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해외에선 우버,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이 자율주행차도 낯설지 않은 운송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규제 대상이죠. 모빌리티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수직 이착륙으로 좁은 도심을 비행하는 UAM까지 진화를 거듭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 이동을 넘어 사업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Grab started 10 years ago as a single country taxi hailing app. Today, we are a truly regional super app. We offer everyday services spanning mobility, deliveries, and financial services. 모빌리티 산업의 또 하나 핵심 축인 자율주행.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규제의 벽은 높습니다. 보행자 패턴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규제, 법규, 사람의 인식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의 88%는 해외에선 이미 규제 대상이 아닌 상용화된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플랫들이 실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시대에는 한국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지속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네, 날이 확실히 추워졌죠.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곳곳으로 잠시 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두터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6도, 대구는 1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고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열린 스위스 월드컵에서 패전국인 서독이 당시 최강이던 헝가리를 꺾고 우승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일명 베른의 기적 이후 독일의 경제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갈라지고 무기력했던 서독인들에게 월드컵이 희망과 통합의 계기가 된 겁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고 정치는 서로 거짓말과 조작이라고 다투며 주말마다 국민은 진보와 보수로 쪼개져 진영 다툼을 벌입니다. 이렇게 분열되던 곳이 오랜만에 붉은 물결로 하나가 됐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발휘한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력을 보며 우리는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영도 갈등도 없이 하나가 된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이 월드컵의 계절이 희망과 화합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오늘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